안녕하세요.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청구인께서는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이 말로 시작돼 69분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일을 훌쩍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제자리인 관저로 돌아온 건 윤 대통령뿐, 국민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 매일 밤 시위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인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갈수록 의문은 더 쌓여가는 느낌은 왜일까요? 수십 년간 해왔던 날짜 계산이 왜 지금은 시간인가? 앞으로도 날짜 계산한다면서 왜 즉시 항고는 안 하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왜 사과는 없고 감사만 있나? 8년 전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른가? 날마다 밤마다 에워싸는 소음에도 헌재에 길어지는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의도를 떠나 종로로 모이는 의원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차라리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잠깐이지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100일이 넘도록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을 겁니다. 각자 유리하게 해석해 내놓은 정치인들의 주장이 선장이 부재 중인 대한민국 코를 더 흔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정모독에서 의문나는 몇 가지 장면을 짚어 그 배경과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3월 8일이었죠. 52일 만에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를 탔던 것과 다르게 경호차를 타고 나와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죠. 이 모습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처음 보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지금껏 법조계에 관례를 뒤엎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 관례적으로 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점을 문제 삼고 구속기간이 잘못 선정됐다며 시간으로 계산해달라고 했고 법원은 구속취소란 결론에 이르렀죠. 법 잣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법불악의 정신을 훼손한 법악위란 비판이 다수였습니다.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윤 대통령이 1월 15일 10시 반쯤 체포됐으니 24일 밤 12시가 만료기한이었죠. 하지만 영장심사를 위해 자료가 이관되고 돌아오는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관례대로 3일이 더 연장됐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왜 관례인 날이 아닌 시간으로 봤을까요? 대통령이 권력자여서? 이런 의문이 들죠. 법원의 설명을 보면 실제 자료가 머물렀던 시간보다 넓게 잡고 있는 날은 수사기관에 유리한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시간으로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체포와 구속적부심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214조 2항을 보면 표현이 때로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조항엔 명확히 날로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렇게 날로 적시되어 있는 게 있으니 그동안 단위를 날로 본 건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지기현 부장판사의 말대로 이런 문제 제기가 처음이었고 첫 답을 내야 하니 보다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과 피의자의 인권, 절차의 명확성을 우려한 법 해석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주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체포부터 구속까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점도 감안을 했겠죠. 조그마한 논란거리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법원도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필이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통령이었던 게 아쉽긴 하지만요.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은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하여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심정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검찰은 과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걸 고려해 구속 취소도 그럴 여지가 있어 즉시 항고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 이견을 제기해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검찰도 관례가 깨진 것에 의문이 남았으니 앞으로도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이 생겼죠.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고 민주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에 논리적 이유가 없다며 정치적 해석을 붙이기 시작했죠. 심 총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로 각을 세우다 퇴임하고 이어 두 번째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한패다, 내란 공범이다,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다, 윤 대통령을 탈옥시킨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30번째 탄핵을 채울 기세였습니다. 역풍이 우려됐는지 아직까지 탄핵은 꺼내지 못하고 고발장만 만지작거리는 중입니다. 선뜻 납득되지 않은 총장의 즉시 항고, 즉시 포기와 거기에 정치 공세로 대응한 야당 탓에 결국 국민만 더 분열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검찰의 판단에 법원행정처장이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심 총장을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격이었으니까요.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서 거리를 지키셔야 하는 자리죠. 천대엽 처장이 절차에 대한 원론적인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도 검찰 즉시 항고 발언은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법조인들에게 들어보니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현직 법원장들이 천대엽 처장에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법조팀장을 했던 저마저 구속기관 산정과 즉시 항고에 대해 다시 공부하게 했고 국민들은 뭐가 맞는 건지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낳은 폐해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게임하시는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윤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한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김치찌개일 겁니다. 당선인 시절 기자들에게 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는 약속은 작년 5월 2년 만에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온 대통령이 선택한 저녁 메뉴가 김치찌개였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됐죠.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누구와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와 함께 구치소가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다와 같은 대통령 발언도 전달됐습니다.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은 여러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사과도 송구함조차도 담기지 않은 이 발언을 전하는 의도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을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예수처럼 박해받는 선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오랜만에 집밥으로 김치찌개를 먹는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건가? 한편으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구속과 석방 뒤에 나온 메시지에 국민 전체를 향한 사과나 통합,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게 조금은 설명이 되니까요. 그 대신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는 여권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한층 강해졌습니다.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은 여권 투톱은 지도부로서의 만남임을 인정한 셈이고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메시지는 평범해졌지만 관자 정치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통령과 소통한다는 찐윤 의원들의 메시지는 더욱 강경하게 바뀌었고 지도부 역시 대통령의 입장과 한층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친 듯한 느낌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준비하던 여권 주자들은 오히려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완전히 망했다, 제일 울고 싶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진짜 울고 싶을 상황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관저에 뭐 안부를 물으러 가겠다. 그럼 바로 입국 컷이죠. 한동훈, 오세훈,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은 바로 입국 컷일 거고 김문수 장관하고는 쌍으로 같이 어퍼컷 하시겠죠.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고 누구의 아련은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느냐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진 모습을 본다면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측거보다는 자유의 몸으로 보수 집회에 나와 마이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당 경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동생에서 멀어진 한 전 대표에게 계속 배신자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거고, 최대 피해자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이 엉망이 되면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헌재를 의식하는지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관저 정치보단 더 이상 특별한 메시지 없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지금 침묵을 폭풍전야라고 많이들 분석하는 건 아마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8년 전에 마주했던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과 180도 다르게 전개됐기 때문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비리 혐의를 방어하고 최순실 씨와 선긋기에 급급했다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란 공공의적을 내세웠습니다. 또 170석을 가진 야당 대표에 대한 반감과 탄핵 트라우마까지 더해져 대통령도 당도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했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사과보다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송구한 마음보단 김치찌개를 먹었다는 메시지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당당한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 왜 하야를 선언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와 크게 다른 건 개인 성향차도 있겠지만 가족 문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만 수건이 되고 특검법도 수차례 발의가 되고 있죠. 김건희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 사건을 전원일치 기각한 헌재도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탄핵되면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지 않을까요?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끝낸 헌재의 고심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뭔지,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어떤 영향을 미친 건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헌재는 평의 중이란 답변뿐이죠. 보통 헌재의 평의는 깜깜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당연히 비공개고 비공개여야 하겠죠.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을 감안해서겠죠. 결론이 나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도 인용, 기각 등 여러 버전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알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헌재가 지난 13일 4건의 탄핵 심판 결과를 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에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기각됐죠. 이를 두고 대통령 측과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도 기각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야당은 8대0,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제각각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제 선례를 뛰어넘어 평의가 오래 이뤄지면서 최장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헌재의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내란죄 철회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땐 쟁점 정리를 먼저 끝내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번엔 내란죄 취소를 두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입장이 갈리면서 평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또 하나는 불안정한 정국과 극심하게 갈린 민심을 고려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전원일치에 이르기 위한 진통인지, 국민 통합을 위한 논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일지, 결국 헌재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는 역사로 남겨지겠죠. 수천조의 돈이 오가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5천만이 넘는 국민의 삶을 담고 있는 국가 역시 가장 멀리해야 할 게 불안정성일 겁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죠. 속담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비상계엄이 날아든 뒤 100일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음표는 더해지고 해석은 더 분분해졌으며 날선 주장들만 난무해졌죠. 이제 헌법재판소가 쾌도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줄 때입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결론을 내놓아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책무 때문에 건전한 논쟁과 결정문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면서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